오늘날 이 글자의 뜻을 갖다가 마음으로 새기고 있는데요. 본래 본인은 심장이죠, 심장. 사람의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심장. 이건 이제 인신의죠. 원래 네. 본래 뜻이 있고 본래 뜻에서 파생된 뜻을 갖다가 인신의라고 그러죠. 인신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한글자 같은 경우, 삼가지 하나 같은 걸 표현할 때 하나 그러지만은 거기서 일등급은 첫째 그런 뜻이 있고, 일등 첫째 그러면 모두 그런 뜻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뭐 전이라다 오로지 뭐 그런 뜻도 있을 거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다 인신이에요. 이것이 본이고. 그리고 또 본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뜻도 있죠. 이걸 불사를 염자인데 글을 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혀 상관이 없잖아. 빌에다 옛날 문자가 많지 않지. 빌에서 다 쓴 뜻. 빌가짜를 써서 가차어라고 하잖아요. 가차어. 그걸 가차어라고 해요. 본인은 하나겠지만 인신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고, 가차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이제 보통 이제 하나 정도만 그래도 쓰는 상황이지만. 자, 요걸 또 본인은 심장이에요, 심장. 그리고 마음은 이제 인신이죠. 그 심장 모양에서 나오죠, 심장. 심장 모양에서 나오는데, 뭐 각골문에는 이렇게 심장을 갖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심장 어떻게 표현해서 잘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여튼 심장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날 글자는 이제 근문의 형태가요. 우리 교재로 보면 이제 근문의 형태가 정형화 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마음심자가 오늘날 마음심은 있지만 심장의 뜻으로 쓰여지는 말들이 많잖아요. 심장이 멈춰서 그러면 심정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심장에 대해서 배울 때 뭐 자심실, 우심실 이런 것 배우잖아요. 자심방, 우심방 이런 말들이요. 심전도 검사라든지 뭐 이런 말들. 주로 의학용어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다 심장의 뜻이라고 봐야 돼요. 의학용어. 그런데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옛날에 심장이 이렇게 사람이 막 흥분하거나 뭐 벌컥벌컥 뛰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사고를 하고 있다고 봤어. 심장이 원래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역할만 하지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막 흥분하고 심장이 벌컥벌컥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고를 하고 있다고 봤어요.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있다고 봤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뜻을 지게 됐어요. 근데 이상한 게 마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라 그러면 이걸 가리켜 심장을 가리켜 내 마음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마음이라 할 때 머리를 이렇게 그래요? 네, 이게 막 마음을 머리로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좀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심장이 몸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어. 심장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수심 뭐 할 때 물 가운데를 수심 그러잖니. 중심 뭐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요. 도시 한가운데를 갖다가 도심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이렇게 정형화돼서 이제 이렇게 쓰이지만은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요. 다른 글자가 합칠 때 아래 쓰일 때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폭이 그대로 유지를 쓸 수 있으니까 위아래만 줄여서 쓰면 되니까요. 근데 왼쪽에 쓰일 때가 이게 글자에서 왼쪽에 쓰일 때 이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정형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요 왼쪽에만 쓸 때는 요걸 줄여서 써야 돼. 반전이 다른 글자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런 형태들이. 그런데 더 극단적으로 쪼개지는 상황이죠. 요 길게 표현된 요 획들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로 표현하고 요 획을 점, 요 획을 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글자고 왼쪽에 쓸 때는 어떻게 되냐? 요 형태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이게 마음심자가 바뀐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심자에 힘을 쓰면서 글자 곁에 붙어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어떤 글자 곁에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겹방자를 쓰면서요. 겹방, 심, 방, 겹방자예요. 그래서 이게 놓이는 위치가 왼쪽, 항상 왼쪽 자리예요. 왼쪽 자리에 쓰일 때 위치 따른 부수가 놓이는 위치 따른 명칭이 있죠. 뭐예요? 변이죠. 그래서 이게 신방변이라고. 변자 써야 되는데 갑자기 변자가 또. 그래서 이걸 신방변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런데 변형된 형태가 이 신방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밑에 쓰일 때요. 그게 생각사자라든지 생각상자 같은 경우 이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점을 못 자 이런 글자 점을 못 자가 이 글자 아니에요? 요게 요 삐친 거 파임이 있어가지고 요 공간이 좁아졌어. 밑에 쓰이긴 쓰이는데 이 삐친 파임 때문에 이 공간이 좁아졌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이 형태를 갖다 굳이 여기다 쓰려면 공간이 좁아. 우리 칠판이 크니까 글씨 크게 쓰다 보니까 뭐 공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죽간같이 조그만 데다가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걸 조금 이건 반대로 줄인 상태이지만 이거 조금 줄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줄인데 요거 선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이렇게 심장에서 조금만 줄이니까 선을 그대로 살려있는 상태에서 반드시만 펼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의 글자가 나타나. 이렇게 되는데 이 글자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심자인데 밑에 쓰일 때 변형되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아 밑에 쓰이는 마음심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구나 해서 이걸 굳이 요것은 신방변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민마음심이라고 해요. 마음심자가 본자는 바로 이게 마음심자죠. 교행용 한자 1800자 가운데 신방교에 쓰인 글자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는 한자, 하나는 한자라든지 뜻정자인 글자들이요. 이런 글자 신방교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데 민맘으로 쓰여진 글자가 몇 글자가 있냐면요. 우리가 나라에서 지정한 의미가 있으니까 교행용 한자 1800자 가운데 몇 글자가 있다? 네 글자. 네 글자 아니에요. 세 글자. 제가 알기로는 세 글자인데 네 글자라고 하시는데 제가 세 글자 쓰고 난 뒤에 네 글자라고 했죠? 예. 한 글자가 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세 글자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글자 3월 못자 이거. 제가 미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 3월 못자가 있고 또 하나가 뭐죠? 더러울 첨첩 좀 뒀다 쓰고. 예? 네 글자 뭐예요, 선생님? 세 글자 문제지. 그럼 세 글자가 뭐예요? 나 큰일 났네. 이게 책을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못자요. 아니 조금만 공사할 공사. 예. 생각났어. 그다음 이제 이걸 왜 더러울 점자가 더러울 점자는 나중에서 이게 단독적으로 쓰여진 글자가 아니잖아.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요 글자가 이제 배경학자죠 이렇게요. 요 두 글자가 부숫자는 마음심자고 요 글자는 물숫자죠 물숫자. 근데 그게 이제 들어간 것 뿐이죠. 물숫자인데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요 글자의 부수가 뭔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1. 열식 2. 풀초 초도죠 이렇게요. 3. 날일 4. 큰데 5. 마음식 이렇게
요거 부숫자가 뭔지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열심히 너무 웃기다.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실자가 변형해서 민마음시로 쓰인다는 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면은 아 글자 가운데 이것은 마음실자고 전혀 상관이 모양이 다르니까 요건 제껴놓고 1번에서 사금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10장이야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뭐인지 고민을 한다고 고민 천년만년 해봐 정답인지. 5번이 정답이죠 5번. 한자는 있죠 부수체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음의 역할자가 부수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뜻의 역할자가 부수죠. 뜻의 역할자가. 이게 사모할 모자가 마음속으로 사모한 거잖아요. 남은 글자가 뭐예요? 점을 모자잖아요. 지금 원래 이게 점을 모자예요. 없을 막자가 아니고 점을 모자. 나중에 없다는 뜻으로 쓰니까 점을 모자는 다시 날짜 한번 더 붙여 쓰고 있지만 이게 해가 풀사옥으로 점을 모양에서 풀 사이로 초목 사이로 점을 모양에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이게 점을 모자의 음이 그것이 음의 역할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사모한다면 사모할 모자잖아. 그러니까 마음과 관련된 마음 심자가 부숫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숫자를 요 공간에다 다 써낼 수 없으니까 민마음심으로 써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죠. 이렇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 심자가 부숫자라는 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공자가 음역하면서 마음이 공손하다고 해서 공손할 공자. 그 다음에 요글자는 이 더할 점자에서 물을 더한다고 해서 더하다에 뜨면서 요글자가 음역하는데 요글자 이 첨이 요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들은 이게 더러울 첨자인데요. 더럽힐 첨자예요. 더러울 첨자 더럽힐 첨이요. 근데 요글자는 본자가 사실은 요글자예요. 하늘 천자로 써야 돼. 오늘날 일찍 죽을 요자로 오늘날 이게 쓰고 있지만은 본래는 하늘 천자예요. 하늘 천자. 하늘 천자인데 서예 오신 분들이 운필 과정에서 서예를 할 때에 이게 운필을 한다고 치면은 첫 번째 핵이에요.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핵은 어떻게 가지? 여기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의 끝, 둘의 시작.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붓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삐쳐서 쓰면 여기서 끝나서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로 이어지잖아요. 그러죠? 운필이가 이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써야 될 걸 이렇게 바꿔서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자를 갖다 요자로 쓰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천자가 돼. 천자인데 천이 첨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지금. 이 중국에서 N과 M이 교환이 있어요 원래. 마지막 동사의 N과 M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남으로 부르지만은 중국 분들은 난으로 부르잖아요. 난 뚱시난떼 해가지고 니은과 니은 교환이 있다니까 이렇게. 자 그런 것처럼 교환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첨이 되면서 마음을 더럽힌다고 해서 더럽힐 첨자예요. 더럽힐 첨자인데 그 첨자가 여기서 다시 음역을 하면서 물을 더한다고 해서 더할 첨자인데 바로 거기에 민마음심이 쓰여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요. 그래서 마음시자만 알 게 아니라 마음시자가 변형된 신방변이나 민마음시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고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한 글자를 집어넣는데요. 이 글자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쓰이는 글자는 안 쓰려고 했는데 안 쓰이는 글자는 안 쓰려고 했는데 인터넷 국어사전 같은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연필심을 찾으니까 연필심을 갖다가 요렇게도 써놓고 또 병기를 해놨더만 요걸자로도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심자를 요걸자로도 쓴 걸 보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했는데 이게 심은심인데요. 풀 가운데 등심초라는 풀과 관련돼서 등심초, 심이라는 글자인데 등심초를 달리 뭐라고 하냐면요. 골풀이라고 그래요. 골풀.
이거 골풀이라고 그래. 골풀이고 골풀의 속대를 갖다가 따로 등심처럼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저 한자에서 골풀을 나타내는 걸 때는 골풀 임자가 있었잖아, 사실은. 그죠? 골풀 임자. 인상이요, 사람 성으로도 쓰이는 인상이요, 인상이요. 라는 사람 권리, 인상이가 사전은 못 권리되죠? 고사는 저 완벽과 관련돼 있죠. 귀조. 그러죠. 조나로 들어왔으니까 기조를 붙여서도 얘기하고요. 예, 근데 요걸 짠 다시 발적병이 달라붙으면 짓밟을 인자가 되죠. 인권 유린을 때 쓰는 거잖아. 짓밟은 인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골풀과 관련이 있는데 이 골풀로 옛날 사람들이 주로 먹는데 돗자리 같은 게 이렇게 많았어. 방석 이런 것들. 그런데 요 심지가 되는 걸로 여기 등심초를 한자로 쓰면은 등불 등자. 그 다음에 아까 하면서 마음심자가 가운데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등불의 한 가운데 심지로 쓰는 거. 그 심지도 국어사전 찾아보면 심은 한자오고 지는 자 우리 순우리말이에요. 심지. 등심초.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도 마음심자로 쓰는 것처럼 연필심도 있죠. 연필심도 아까부터 이게 가운데 그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연필심도 연필 한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은 요골자가 아니고 그냥 마음심자로 써줘야지 맞는 상황인데 옛날 사전에는 그래서 연필심을 갖다가 제가 옛날 사전 한 권을 조건 사전인데 한 권을 다 본 사람이거든요. 마음심자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최근에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도 표기됐다고 했죠. 물론 마음심자로 표기했지만 이게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이게 목배어 거꾸로 매다는 형벌교자 이거요. 요걸자 이렇게 본자로 쓰면 이렇게 써 이렇게요. 이거 교과돼야 되는데 현에 가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이걸 고려자를 약자로 갖다 썼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연필심을 이렇게 써. 그 일본의 영향을 받는 거야. 진짜 뭐 요즘에는 뭐 글로벌 시대가 세계가 한 가지 지구촌 한 가지로 해서 일본 누가 우리가 교류가 많다 보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는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마음심적으로 써왔는데 굳이 요글자를 갖다 써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하여튼간 뭐 변화 차이가 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등심초의 심자도 등심초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연필심도 그 글자가 갖다 쓰는 게 온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일단은 그렇게 사진에도 나왔으니까요. 또 하나 더 아는 점 치고 이 등심초 심자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글자는 열십자예요. 변형된 글자는 좀 지우고요. 오늘 열십자를 이렇게 쓰니까 이 열십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쓰인 병자기 용자를 10개의 창과 연결시켜가지고 10개의 창과 관련된 병장기다 이거죠. 물론 요글자도 가차돼가지고 가차된 뜻이 하나가 있죠. 오랑캐 용이라고 남만 서용을 때 쓰는 그걸 가차로 보십니까? 가차로 봐야죠. 오랑캐들이 사용하는 병장기가 아니니까 모든 병장기를 뜻하는 글자지 오랑캐하고 관련된 병장기는 아니죠. 이 글자를 갖다가 파자에 보면은 창과자하고 열십자가 쓰여지니까 10개의 창으로 풀이를 한다 이거예요. 참 답답을 노리시죠. 요 열십자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방패죠, 방패. 요 글자가 동자가 이 글자에 같은 글자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가복이 그게 열십자는 어떻게 돼요? 가복갑자로 썼는데 이게 원래 가복가보고 있지만 첫째 천간과 가복가보고 있지만 이 갑옷은 인신이 된 뜻이에요. 본래 뜻은 우리 선생님 입장에는 방패.
이 의학 용어가 서양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갔다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만든 의학 용어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 사람들이 있죠. 서양 사람들이 방패 모양처럼 생겨 있는데 목 밑에 있고 그게 이제 호르몬 분비 같은 거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거기서 방패 모양의 모양상자에 호르몬 분비샘이요. 이거 서양 말로 이렇게 이제 방패 모양처럼 생긴 분비샘이다 이렇게 풀이했겠죠. 일본 사람들이 방패 모양이란 말이야? 방패 갑자기 썼어요. 이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따다 쓴 거예요. 갑상선이라는 말이 방패 모양인데 목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목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세우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양 영화 옛날 영화 보면 글래디에이터인가 뭐 이런 영화 보면 서양 사람 들고 있는 방패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나비 이게 방패의 털만 이렇게 나타냈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방패가 이렇게 있으면 후대로 오면서 열십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결승된 형태가 이렇게 달라붙었다가 선이 바뀌면서 선이 짧은 선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이렇게 정해된 거란 말이에요. 요 글자하고 똑같잖아 지금 이거 방패 모양에서 애초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짓기 위해서 방패 주변의 윤곽을 표현하고 윤곽을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받전자하고 또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거 떨어져 있는 거에서 사실 떨어져 있는 거 가운데가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이거 다 붙는 거이고 그 차이점인데 그래도 서산도가 발달되지 않으면 거기서 그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분을 또 다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오늘날 해결도 늘려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방패요 방패. 자, 이 방패하고 그래서 창의 얘기예요. 적을 공격하는 무기인 창과 적을 막는 무기인 방패 두 개를 모든 병장기를 같은 데 써먹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요것은 처음부터 열십자 형태고 여기에 열십자는 최초에는 이렇게 세워서 선 하나 폈는데 눕혀서 선 하나가 한 일자가 되고 눕혀서 두 개가 두 자가 되고 눕혀서 세 개가 석삼자가 눕혀서 네 개가 넉사자가 되고 눕혀서 다섯 개가 다섯 넉자가 되는데 핵이 늘어날수록 방귀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여섯 개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가차해가지고 가차해서 이루어진 글자를 갖다가 비로다 쓰면서 다섯 글자가 이 글자가 쓰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바로 가차된 형태예요. 뭐 짐승 주둥이 모양에서 나왔던 글자라고 이런 글자. 여섯 육자가 뭐예요? 집 모양에서 나왔어. 집 모양. 그리고 단단히는 이렇게 핀면 10단위에서는 10, 20, 30 이렇게 4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남게 점이 달라붙어서 20입자가 되고 이거 30삽자가 되고 40십자가 되고 뭐 이 식인데 오늘날 이런 글자를 안 쓰고 있어. 왜? 그냥 두 입자에다 10십자 쓰면 되잖아. 20은. 석삼자에다가 10십자를 쓰면 30이 되는 거이고. 이게 요것만 쓰고 있는데 요게 세워진 형태로 10의 단위를 표현했는데 20은 이렇게 쓰고 30은 이렇게 이거 나중에 결승이 된 옛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했죠. 10을 나타낼 때 이게 끈을 늘어뜨리고 가운데를 묶었단 말이에요. 결승 문자 보면은 20은 이렇게 해서 결승 문자에서 20은 이렇게 했어. 이 두 개를 묶고 30은 이렇게 세 개를 묶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옛날. 그거의 영향을 받아 결승된 모양을 추가해서 그게 짧은 선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10십자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그 최초로 이렇게 그 형태로 쓴 것은 방패였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열십자가 뭐 십자가 할 때 쓰이는 십자 아니에요? 십자가 할 때 쓰이는 십자고 뭐예요? 뭐 십자수 뭐 이런 데요. 또는 뭐 십지법이라든지 십중팔구 이런 것들. 저 우리나라에서만 입성자 비읍자를 달라붙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비읍자를 떼서 시로도 익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시월 하지 않고 시월 이렇게 돼. 시월 주신 거 이럴 때 시방 세계 온 세상을 뜻하는 말 시방 세계. 이 십방 세계가 아니에요. 시방 세계.
10개 방향. 시방세계가 뭘 말하는 거예요? 시방세계가 동서남북하고 또 4개 8방.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8방까지 오고 2개가 남는데 2개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8방에다가 천지를 포함한 게 10방이에요. 10방. 그러니까 시방이라고 하죠. 시방. 불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어만 돼가지고 시로도 익힌다는 사실까지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돼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에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2글자가 있는데요. 사람이 달라붙거나 물이 달라붙는 글자예요. 십은 십인데 10사람 관련돼서 10사람 십자인데요. 10사람 십자인데 옛날에 어떤 일 같은 걸 행할 때 우리가 십진법이라는 게 손가락 10개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10명을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특히 일 같은 거 할 때예요. 그럴 때 책임자를 갖다가 십장이라고 십장. 군대에서는 10명은 많아. 전투할 때 10명은 많으니까 5명으로 죠. 그래서 5명이 5사람을 짜잖아요. 이게 그 일본군들이 옛날에 일본군 5장을 때 쓰는 5장이 바로 이 5사람 5장이요. 그 군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행군하고 올 때 5사람이 올래. 오늘날은 여기 5사람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낙오가 되는 거예요. 낙오에 할 때 쓰는 오자잖아요. 이게 오고 쭉 들어선 게 열이야. 오와 열. 쭉 5사람씩 쭉 늘어선 게 열이란 말이에요. 오와 열을 맞춘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득제가 자꾸 커지니까 네 사람으로 바뀌어서 행군할 때. 한 사람이 주로 네 사람으로 입혔는데 옛날엔 5사람이 이게. 근데 이건 5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나고 오와 열 할 때 쓴 글자예요. 제 5열 할 때 쓰는 오자 가운데 요것을 10사람 걸려가지고 10사람 책임자는 10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특히 노동행자에서 많이 써먹는 말이죠. 10장. 그런데 요 글자가 10이 아니라 집으로 익힐 때도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세간을 나타낼 때 세간 집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기 짜고 합쳐지면 이때는 십기가 아니고 집기로 읽어야 돼. 집기. 사람한테 필요한 세간 살림이 세간 관련될 때는 집으로도 익힌 사실을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이 달라붙은 글자는 즙자인데요. 이 집이 즙으로 바뀌었는 얘기에서는 다시. 근데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다른 물이 섞이지 않는요. 다른 액체물이 섞이지 않는 그 물체 자체에서 나온 뜻을 음과 뜻을 같이 오고 있네요. 즙자예요. 칡즙 할 때 쓴 글자. 액즙, 착즙 할 때 쓴 글자예요. 즙액, 담즙 할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열십자가 음역하는 글자는 요 2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십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는 성시십자. 성시십자의 뜻 성시를 갖다가 다시 써보면 한자로 써보면 성시성자에 성시십자 대니에 이 글자를 갖다 써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요. 이건 성시성자예요. 성시십자. 같은 뜻인데요. 같은 뜻인데 성과 시가 사실은 차이점이 있어요. 원래 오늘날은 같이 쓰이고 있지만은 이 옛날에는 목권 시대였어요. 목권 시대가 국권 시대로 들어서는데 옛날에는 사람 탄생의 신비를 몰랐기 때문에 이 탄생의 신비를 몰라도 낳아준 엄마는 분명해. 낳아준 엄마는 분명하니까 그 여자 중심의 사이가 목권 사이에는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글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동일한 조상을 갖다 표현할 때 쓰는 말이야. 동일한 조상.
이 노래 가운데 성은 김이요 이름은 뭐 이럴 때 성은 김이요 할 때 쓰는 김이 바로 성씨고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쓰이는 김가들이 많고 김씨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본을 보러 왔을 때 나는 뭐 어디 뭐 김해김씨다, 경주김씨다, 뭐 광산김씨다, 뭐 안동김씨다, 뭐 이런 말들이요. 뭐 이런 수원김씨다, 뭐 이런 것들이 씨를 붙이잖아. 그게 동일한 조상의 갈래를 갖다가 펴는 거예요. 이게요. 그대로면서 남자 중심 사회가 되고 남자 중심 사회가 되면서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걸 구분해서 표현을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생긴 게 시예라니까. 이게 동일한 조상의 갈래를 갖다가 놨다니까 써먹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오더라면서 거의 의미가 같은 말로 써먹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같이 똑같이 성시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김을 쓰고 있는 본관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로 김씨 같은 경우 이제 써놨으는데 신라 김씨계가 있고 가야 김씨계가 있죠. 이 사람들이 시조를 물어보면 시조가 조금씩 다루는데 사실은 원시조는 근본이 되는 원시조는 신라 김씨계는 전부 다 뭐예요? 김할지 아래서 태어났다는 김할지. 그 다음에 가야 김씨는 김수로예요. 김수로왕. 이 사람들이 탄생설화를 보면은 탄생설화를 갖다 신격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알에서 태어났는데 알을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알을 품고 있는 게 새잖아요. 새가 어디를 날아다녀? 하늘에서 날아다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알이 어떻게 돼? 다 금괴짝 속에 들어있었어. 그래서 금괴짝 속에 들어있을 때문에 세금자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세금자를 갖다가 쓰는데 이름을 쓸 때는 이제 김으로 익힌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지명으로 쓸 때도 이제 김으로 익히고. 근데 이제 세금자를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만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럴 때에 이 조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달고 있었던 건 성이었던 거죠. 성. 저가 지금 신라김씨계의 저도 신라김씨계에서 푸는데 저희 집안의 시조를 기밀이 되는 사람을 후손으로 오고 있는데 기밀이 누구냐면 아이태냐. 저는 부안김씨거든요. 경주김씨, 뭐 광산김씨, 안동김씨가 다 신라김씨계인데 뭐가 필요하신 거죠? 콘센트도 아니 멀티도 갖고 가셔야 돼요? 멀티 예, 거기 멀티 있었었는데. 쓰셔요? 네, 우리가 아니요 다 가서 쓰셨어요? 예. 거기 있는 걸 내가 뺐어. 화문 선생님 편집해야 될 일이 생겼네. 요건 편집해야겠네. 천사. 자, 어디까지 이 얘기를 드렸는지 몰라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성시자가 할 때가 이제 성시자가 어떤 모양에서 나온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성씨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요. 요걸 때 고문자를 보면 이런 형태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걸 놓고 지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냥 갈갑해서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또는 선으로 추가돼가지고 점이 이제 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것이 돼야 이제 오늘날 글자로 정의가 되는 건데 요 형태를 놓고 뭐 사람이 몸을 구부려서 뭐 짐 같은 걸 드는 모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숟가락 형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문학자들 걔네가 다 이게 어떤 모양에서 나왔다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고대 이 사람 글자라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가지고 많이 쓰이면서 그 약속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건데 어떤 모양에서 만들어졌다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고기 어자 같은 경우는 다 누가 봐도 물고기 형상, 나무 뭉치는 다 나무니까 이게 이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팡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숟가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견해 가운데 하나가 이게 씨앗에서 이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상이에요. 이거 올라 줄기가 나온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상.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요걸다가 쓰여지는 말 가운데 씨가족, 씨가축, 또 씨과실 뭐 이런 말들의 씨를 갖다가 이걸 따라 써요. 이때 뭐예요? 씨앗이 되는 가축, 씨앗이 되는 과실이거든요. 이게 이 씨가 씨앗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때 이걸 갖다 내냐 쓰는데 이게 씨앗과 관련된다 이거예요. 씨앗에서 싹이 나오면서 땅 위로 올라가서 줄기가 되고 이거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 그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되는 바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뿌리가 나고 씨앗이 나면 이게 초목과 관련된데 나무를 나타낸 걸다가 나무 목자인데 나무 목자 나무의 이 뿌리 부분에다가 뿌리 부분을 점을 찍고 나중에 그게 선으로 바뀌면서 이루어진 글자가 근본 모자잖아요. 근본본. 그렇죠? 근본 모자인데 요 글자에다가 여기에 요 글자 때문에 근본이 됐어요. 선 하나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선 하나를 펴내면서 이 글자가 근본졌더라 돼요. 똑같은 근본적. 이 선에 의해서 선 빠지면 나무잖아요. 지금 선 빠지면 나무인데 선이 근본을 나타내는데 이게 뿌리 부분을 이 점으로 표현하고 뿌리가 줄기나 가지가 잘려도 나무는 안 죽어. 뿌리가 자르면 죽는단 말이에요. 뿌리가 근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이라는 뜻이 있는데 성시자 밑에다가 이게 선처럼 이것도 선을 지면 이게 또 근본이에요. 그럼 이것도 나무 관련됐다는 뜻나잖아요. 다른 걸 글자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나무 목자 밑에 이렇게 쓰면은 이게 어두울 몇 자예요. 어두울 몇 자. 나무부터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어두울 몇 자. 그런데 성시자 밑에다 나를자를 집에도 이게 나를자를 집에도 날자를 집에도 이게 어두울 혼자예요. 똑같은 어둡다는 뜻의 글자인데 네, 바뀐 것은 나무 목자고 성시자인데 이것도 나무 관련됐다는 걸 이런 글자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게 초목의 씨앗에서부터 줄기가 나오고 뿌리가 나온 것을 본다 이거예요. 이런 걸 봤어더라도 씨가축이나 과실 이런 말에 씨가 성시자 관련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근본 모자나 어두울 모자하고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글자를 갖다가 비교를 해봐도 이게 나무 목자하고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 나무 초목과 관련된 글자라고 본다 이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그래서 무턱대고 저는 씨앗에서 줄기가 나오고 뿌리가 나오는 글자로 보지 않고 이런 걸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오고 여기 왜 성씨가 되냐 이 하나의 뿌리에서요 하나의 줄기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가지가 생기고 많은 열매가 이게 자손이야. 많은 열매가 달린 것처럼 이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씨앗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많은 성씨들이요. 그래서 이게 성씨로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놓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직 정론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30년 넘게 35년 동안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자원뿌리가 가장 합당해 보여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요 글자의 의미 사실은 시가 아니고 시예요. 시. 본음은 시예요. 저 반절표기요. 반절표기요. 이 글자를 찾아보면은 설문에다도 이울승자예요. 이울승자의 뜻지자. 그래서 반절 반자를 갖다가 생략해가지고요. 승지절 이렇게 해요. 이게 이상하게 제가 학창 시절에 채로 자꾸 읽는 바람에 자꾸 채로 읽으려고 그러는데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절로 얘기하죠. 옛날 사람들이 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반절 표기인데 이게 이제 반절음이겠죠. 이 반절 상자. 반절 상자 이게 반절 한자인데 이게 성모, 음모인데 여기서 초성을 택하고 이게 중성과 동성을 택해요.
근데 이 글자가 성이고 이게 진 그러니까 초성을 택하면 시옷이고 이건 중성과 종성이 없으니까 시가 되겠죠. 시요 시. 보는 시. 그리고 이 반절 표기가 후한 이후에 위진남북 시대를 지나서 수나라 당나라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 수나라 이런 나라에서 발간이 반이라서 이거 뺐대요. 원래 반절이란 말과 관련되어야 되는데 반을 빼고 절만 쓰는 이유가 이 반란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핑의를 해서 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절로 읽지 않고 채로 잡고 읽으려고 한다니까요. 그 학창 시절에 잘못 그렇게 읽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보는 시인데 보는 그대로 시로 쓰이는 말이 있어 한자에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음을 쓰라 그러면 이게 이때는 무명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명시가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잡기를 좀 옛날에 나래 풍속 이런 데서요 잡기를 쫓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네모난 때 이 방자가 사방 네모난 모양 형태로 됐어. 이게 얼굴인데 눈이 네 개가 있어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가면 요걸 지칭할 때는 방상시라고 그래. 방상시. 그리고 또 음이 지로 익힐 때도 있어요. 나라 이름으로 쓰일 때. 이 지로도 익히는 걸 때, 그러니까 시가 지가 된 거야. 그렇죠. 나라 이름인데, 옛날 한나라 때 저 서쪽에 있었던 나라 가운데 대월지라는 나라가 있어. 한나라의 서쪽에 있는 나라 가운데 그 대월지를 갖다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대월지로 읽어요. 역사 공부다 보면 간혹가다 나와요. 이게 지라는 의미 있다는 걸 알아야만이 요골자가 왜 의미 친지 설명이 쉬워지는 거예요. 요게 요 지자의 의미를 열어서 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 종이는 오늘날은 펄프로 만든단 말이야. 나무 펄프로 만드는데 옛날에는 헌손 부스러기 같은 거, 실 부스러기 같은 걸 만들었어. 최초의 종이는 실로 짠 옷감이 해진단 말이에요. 그 해진 옷감을 갖다가 물에다 던져놨는데 오랜 시간에 그게 섬유질이 풀어졌어. 근데 물이 말랐는데 말라서 보니까 종이처럼 보이는 게 종이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챈 거죠. 그 최초의 종이는 이게 헌손 부스러기 같은 거 실로 짠 옷감 부스러기 같은 걸로 만들기 때문에 실사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종이 진짜. 이게 섬유질로 딱 이게 실이 섬유질이잖아요. 섬유질. 네. 그래서 오늘날 펄프로 안 만들고 섬유질로 만든 지폐가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세탁기 돌리면 그 형태가 좀 색은 탈색돼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네. 만약에 지폐를 펄프로 만들면 어떻게 돼? 동그랗게 하나만 나와. 원래 수표가 종이로 만들어져. 그래서 수표 10만원짜리 주머니에다 넣고 빨리 넣으면 덩어리 하나만 남아. 아이고 아까워라. 근데 그건 그 발행되는 은행에 가가지고 다시 재발해보면 돼. 네. 아이고 망했네 할 것 없어. 가서 발행하면 돼 다시. 그런데 이제 10,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써먹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실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섬유질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그게 제대로 된 종이를 사용하는 거지. 자, 그런데 요 글자가 바탕이 돼가지고 음에도 인용한 붙이는 글자가 아까 근본저자예요. 근본저자도 이게 지까지 쓰이는데 이건 저가 됐어요. 근본저자. 근데 근본저자는 이렇게 쓰여진 글자나 근데 이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음역하는 글자들이 있는데요. 뭐예요? 하틀기자 이거 써 넣을까 말까 하다가 위에 종이자처럼 지로 쓰이는 글자 하나 더 있다는 걸 또 알아둘 필요성도 있고 시험에도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지독이라는 말이. 연홍지치.
뭐라고요? 연옹지치. 아 그래요? 그런 말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자 성어를 갖다 가끔가다 저는 이키스진 사자 아니면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지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독 송아지 독자. 송아지 독자인데 지극한 사랑을 말해. 지극한 사랑. 이게 소가 새끼는 송아지를 낳으면 자꾸 핥아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지독이에요. 지독. 지독이 지극한 사랑을 갖다 표현한 말인데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쓸까 안 쓸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시험에도 나오니까 써놔야지 하고 쓴 거지. 정치 연옹지치 하는 사람이 많다고 신문에 계속 나와요. 아예 하여튼 저는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지독보다 자, 자주 씁니다. 아니 이것은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할틀 진짜요. 우리 선생님 이제 알고 계시니까 현장에서 교육인들 써먹도록 오시고요. 저는 지독을 대신 써먹을게요. 자 여기에 진짜처럼 이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요 근본 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는 낮을 저자라든지요. 또는 밑저자예요. 밑저자라든지 또는 막을 저자예요. 손으로 막은 거죠. 막을 저자. 그 다음에 큰 집 저자가 있네요. 자, 낮을 저자는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상황이고 이거 집의 밑에를 나타내는 밑저자라고 써요. 헤드타 몸을 뜻인 글자예요. 고저장난을 뜻은 저자고요. 이건 손으로 막다 저지하다를 뜻은 막을 저자고요. 요 글자는 우부방이고 우부방은 무슨 자가 바뀐 글자예요? 고우럽자가 바뀐 글자죠? 이 고우럽자의 이 네모난 형태가 뭐라고 써요? 그 고우럽자의 네모난 형태가 이거 뭐라고 써요? 읍성이라고 했잖아요. 읍성. 그러죠? 읍성 안에 있는 집이야 지금. 읍성 안에 제가 얼마 전에 설립소에서 우리나라에도 고창읍성, 해미읍성, 나가건읍성 그랬는데 읍성 안에 최고 큰 집이 뭐라고 써요? 관아? 예? 큰 집이 뭐냐면 객사의 객사. 객사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원래 객사관자야. 이게 읍성이 산성이잖아요. 산성. 읍성의 성이 주로 산을 끼고 산성이야. 산성. 산이 이렇게 있고 밑에가 낮은 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고 우리가 읍성도를 보면은 뭐 전주 읍성도 이런 데 보면은 최고 크게 지은 집이 바로 그게 객사예요. 객사. 근데 이게 객사가 벼슬아치도록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벼슬관자가 되고 객사를 나타내는 것은 다시 객사가 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골표라고 해가지고 대궐을 뜻하는 골자. 대궐 이게 또 피위에서 골자를 쓴 거예요. 대궐 속에 있는 임금을 모신 폐야. 폐가 있는 곳이야. 임금을 상징해 이게. 그리고 객사에 뭐예요? 임금의 명을 받은 벼슬아치들이 와가지고 머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읍성에서 최고 큰 집은 객사예요. 객사. 근데 임금일처럼 이게 객사에 이 골패를 모셔놓고 정초에 가가지고 여기 읍성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여기 가가지고 배아른단 말이에요. 임금 자체를 이것이 임금이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읍성과 관련돼 있어 이게 읍성. 읍성이 큰 집이야 이 큰 집. 큰 집 저자예요. 큰 집 저. 저택을 뜻하는 글자. 그래서 벼슬아치 뭐 구미총리 관저 뭐 이럴 때 쓰는 관저를 때 쓰는 이 관자에다가 이 저자를 쓰잖아 관저. 자 사저 관저 뭐 할 때 쓰는 저자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신 기자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토지의신과 관련된 글자죠. 기원정사라는 말이 써먹네요. 자, 이럴 때 성시자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끊을까요? 한 글자 더 끊을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몇 교시째지? 2교시 때 예? 3교시 들어갈 거예요. 한 교시 나눴어요. 2시간 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하나 다음 시간에 하나 어차피 가는 것도 야, 여기서 끊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